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팀 김대규 주임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재생 아카데미 4회차로 주제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이란 내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채팅과 마이크가 있으신 분은 마이크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이란 주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선교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하는 게 맞았을 텐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린 뉴딜이나 어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이런 비대면이나 어떻게 보면 이동의 제한 자체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전기 관련해서는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에너지 전환이나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책 몇 권을 번역하고 쓰고 그리고 지금 몇 권을 또 번역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략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나 공기처럼 당연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혁신산업으로서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존스 CEO가 한 2003년 테드 강연에서 한 부분인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유튜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대면이 아니었으면 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되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강연인데요. 인터넷 산업, 그러니까 2018년, 17년 전에 아마존은 막 이제 전자상거래 복합몰보다는 이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점으로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인터넷 사업 비전에 대해서 묻는 강의였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거는 전기가 가정과 거리에 빛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명확하고 작은 목표로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전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자산업도 생겨났고 또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터넷 산업도 자기가 역시 20년 동안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7년 전에 아마존과 지금 아마존을 비교를 한다면 좀 그 얼마나 인터넷 산업이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전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기의 시작과 그런 부분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비유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 한 3년에서 5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뭐 손정희 역시 어디서나 AI를 얘기를 하고 그런 AI가 정말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바로 AI는 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AI의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다 준 그루인 앤드류 응이라는 과학자는 AI가 바로 100년 전의 전기와 같아. 그 전기처럼 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의 전력 산업은 사실은 우리는 겉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만 보지만 그리드라는 책을 쓴 그 인류학자 그란체 베케라는 사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공학적 성취이자 그냥 가장 큰 기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엄청난 큰 혁명의 어떤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밑에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의 아버지 그라이엄 벨이 지금 태어난다면 뭐 5G를 이야기하고 무선 통신과 그런 스마트폰을 보고 너무나 혼란을 느낄 텐데 전기의 아버지 에디슨이 태어난다면 변화도 없고 내가 더 잘 고칠 수 있고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로서 전략 산업이 어떤 초기의 혁신, 어떤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그냥 확장만 하고 커졌지 그런 도약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의 전력 산업의 변화가
어떤 과거의 어떤 50년 동안의 그런 정체를 뛰어넘을 혁신의 어떤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혁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제 뭐 간략한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기 관련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숫자가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대면이었으면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뭐 상품도 드리고 그랬을 텐데요. 그냥 쭉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kW는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전기의 양 크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대형 냉장고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3kW를 24시간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쓰는 전기의 양 정도가 되는데 보통 12에서 15 정도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12에서 15kW를 또 우리가 일주일을 곱하게 되면 대충 72kW가 되고요. 그거를 30을 곱하게 되면 대충 한 달에 쓰는 전기량이 400kWh가 나오는데 400kW가 의미하는 거는 요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이 4인 가정에 쓰는 전기를 의미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런 거대한 전력 시스템이라고 있는 큰 발전기와 송전솔로 그리고 배전솔로 우리 집까지 전달되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왼쪽에 보이는 테슬라라 써져 있는 배터리는 테슬라가 1년 전에 출시한 그러니까 개선해서 출시한 그 가정용 ESS입니다. 보시면은 10kW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이 10kW. 다시 말씀드리면 냉장고가 3kW라고 하니 냉장고를 동시에 3대 이상 정도 운용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되어 있는 양이 10kWh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을 대략 이 배터리가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배터리가 있으면 하루 정도 견딜 수 있는 게 이미 상품으로 출시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 시스템의 가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에서 한 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설치비나 이런 걸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싸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배터리를 활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행적인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력산업이나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거대한 배터리를 달고 있는 전기차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테슬라 모델 S인데 역시 우리가 자동차라는 1톤이 넘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려다 보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568kW 정도의 힘이 필요하고요. 이때 힘이라는 건 262km per hour, 시속 262km를 달릴 때 필요한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된 양이 100kWh가 되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 자동차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량이 일반 가정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을 거의 넘어서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충전할 때는 어떤 전기의 쓰이는 사용처가 되겠지만 방전을 할 때는 하나의 발전기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숫자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보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기술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찾아뵙게 된 코로나19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린 뉴딜이 최근에 이야기하고 됐는데 그 의미와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많이 경험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뉴델리에서의 어떤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락다운이라는 어떤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어떤 인도의 모습인데 정말 그 매연과 어떤 공기의 어떤 오염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그러한 노력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바람직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이동의 제한과 어떤 활동의 제약으로 그런 공장도 멈추게 되고 우리가 이동도 안 하게 되니 이렇게 맑은 하늘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런 추상이 현실로 와닿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봄철에 우리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나 많은 그런
나쁜 공기 물질을 경험을 해왔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 나사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오염도가 거의 중국에서 오는 부분이 없어진 시기가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2월 10일에서 25일로 중국에서의 어떤 봉쇄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을 테고요. 그리고 보시면 두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있는 오염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공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한 3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계절별로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그 코로나란 19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 멈춰진 세계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극심한 기간이었던 3월과 5월 사이를 보게 되면 정말 이동의 50에서 75%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에너지 수요가 실제적으로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또 비행기 자체가 국가 간 이동이 멈춰진 그런 초유의 경험들을 하면서 텅 빈 공항과 이 아래 부분은 마이너스 70%, 60% 되어 있는데, 그런 항공 스케줄이 취소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쇄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정말 깨끗한 하늘과 깨끗한 바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맑은 하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회복, 그리고 빠른 원래 삶으로부터의 복귀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회복, 더 better change라는, 더 better recovery라는 더 나은 회복을 상상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에 사용해왔던 그런 석탄이나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와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는 새로운 문명을 재창조하자라는 어떤 큰 거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맑은 공기를 경험한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왼쪽 그림처럼 공장을 돌리든 매연이 나오든 그래서 빠른 회복을 발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 유지되었던 관행을 넘어서 그런 회복과,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노력과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지금 현재 그런 공식적으로 의장에서 퇴임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퇴임 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영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 보건과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발언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의 어떤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봉쇄라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어떤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 노력은 적어도 이런 코로나19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녹색 새를 그린스완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린스완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별다른 노력을 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기후변화를 경험하는데, 이 부분을 그린스완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스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과거를 뛰어넘는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에 앞서서 뭐 쉬운 이야기부터 또 이렇게 차근차근히 내용을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엌을 보면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우리가 최근 한 30년, 50년 동안 이루어졌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지금 여전히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아궁이를 떼든다든지 아니면 연탄 난로를 뗀다든지 석유 고루를 뗀다든지 이런 식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화석 연료를 직접 뗀다든지 아니면 화석 연료 이전에 나무를 통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가스레인지가 보급되고 또 압력밥솥을 통해서 밥을 하는 것들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더 점점점 발전하는 것은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 스토브를 사용하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전기밥솥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나무와 연탄, 석유를 사용했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했다가 이제는 전기를 통해서 그런 부엌 살림을 꾸리고 나가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 전환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에너지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신화에 나와 있는 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에게 불을 최초로 갖다 주었고 그 불이 바로 인류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불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나무입니다. 인류가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얻게 된 그런 문명의 발전은 되게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썼고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불을 이용해서 연장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주석이나 청동기 시대부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리를 통해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인류의 진화가 바로 그런 불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를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요. 그런 나무를 사용하다가 이제 뭐 그런 나무를 사용을 못하게 된 거는 18세기 영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무의 용도가 너무나 많아서 산이 황폐화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석탄이 가지는 장점,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더 적은 용량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나무로 생각하면 우리 나무로 집도 지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가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나무라는 부분이 너무나 빨리 심는 것보다 소진이 되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습지대가 많아서 자연적인 그런 석탄 물질, 숯과 같은 물질들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석탄을 인류가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석탄을 사용하게 되니 나무와 다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장이라는 거는 나무는 저장을 해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부분이 바로바로 쓰는 즉시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 자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석탄을 사용할 때의 어떤 특징들은 처음에는 낮은 저지대에 있는 석탄들을 가져다 썼는데 점점 더 우리가 땅을 파고 굴을 파서 그런 석탄을 캐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증기기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채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석탄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그런 채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기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잘 파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만든 이 증기기관은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농담으로 과거에는 그런 석탄이 를 채굴을 할 때 그런 우리가 그런 땅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하수가 나오고 그 지하수를 퍼내야 또 다른 석탄을 캐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지하수를 우리가 물레를 이용을 해서 말이 그런 동력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은 배고프기도 하고 또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기계 장치를 고안하게 됐다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석탄과 증기기관이 되었고 그 증기기관은 당연히 이러한 단순히 석탄을 채굴하는 그런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통수단으로서 발전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석탄을 공급지에서 수요지를 이동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고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발전 장치가 되었고 이런 증기기관은 바로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혁신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탄을 인류가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이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건 인류의 정말 찬란한 문명이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사용이 정말 인류의 어떤 문명사에 있어서 정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를 우리에게 가져다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내연기관에서의 어떤 내연기관으로서 우리가 석유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유를 활용하게 되면서 우리 인류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런 철도라는 교통수단에서 어떤 석유가 되고 석유를 대표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고 그런 내연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를 더 만들게 하고 그런 부분에 이동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인류가 정말 교육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스 터빈이라 부르는 제트 엔진을 만들었고요. 그런 제트 엔진은 더 많은 힘을 그런 그 빠른 시간 내에 출력할 수 있어서 그런 비행기를 만들게 됐고 그런 세계화를 이끄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동력 장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력 장치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찾고 그래서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고 석유의 어떤 그 가지는 장점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에너지원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의 어떤 모습도 바뀌고 사회의 모습도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발전했는지 에너지원의 사용을 보면 인류 문명사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00년대에는 거의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그 나무에서 일부 석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하기 쉬운 숯과 같은 형태의 어떤 석탄을 활용을 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더 빠르게 채굴할 수 있는 장비 또 석탄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증기 기관들을 많이 만들었고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간해수공업이었던 그런 산업 형태가 공장 대형화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형태를 만들었고 그렇게 석탄이 주요한 에너지를 자리 잡다가 1900년대 초반에 석유를 찾게 되고 그 석유의 수요처로서의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발전이 되고 그런 부분이 발전이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명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들이 이 만드는 그 세상들이 지금의 모습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양의 측면에서도 비중이 아니라 엄청나게 바뀐 걸 알 수 있는데요. 인류는 바이오매스라고 말하는 그런 자연 나무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제한된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했지만 석탄은 저장이 되고 더 빠르게 생산하고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우리가 그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의 어떤 주요 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 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에너지의 더 많은 소비, 더 빠른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맨 왼쪽 그래프에서의 GDP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류의 급속한 성장은 산업혁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산업혁명이 사실은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혁명인데 사실상 그런 학명상으로 정의가 된 건 1차 산업혁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슈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1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눈부신 성장, 과거의 그런 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장 곡선을 겪었는데요. 인구가 사실은 당시에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해서 그 인구의 증가를 식량 생산이 지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에너지원을 우리가 빠르게 활용을 하고 또 동시에 그런 부분을 막는 식량 생산에 있어서의 혁명, 우리가 비료를 만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한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어떤 GDP의 그런 급속한 성장으로 가져온 최근 150년 동안의 인류 문명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압축적으로 발전을 했다. 뭐 2000년이라는 뭐 그 이전의 수천만 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최근 150년이 정말 눈부신 그런 발전의 모습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에너지 전환의 키워드는 나무의 석탄, 석탄에서 석유, 그리고 지금은 석유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이런 화석 연료의 어떤 전환의 과정은 더 많이 채취하고
더 효율적으로 채취하고 활용을 해서 더 빠르게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유의미하게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에너지원을 많이 쓰게 되면서 지구의 지표면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주기성이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주기성은 어떻게 보면 초록색 곡선으로 되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한 건데 그런 인류가 야기한 에너지 사용과 그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의미하게 화석연료를 많이 썼고 그 화석연료가 지구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시간의 패턴 속에서 그런 시간 스케일 자체를 만 년 전 이런 스케일로 엄청나게 길게 늘어났을 때 최근 150년의 상승은 그런 과거의 상승 패턴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안정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산업혁명이면 과거 초기에 50년의 문제 아니냐,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에 그런 그 증가 폭이 2배 이상이 과거보다 2배 이상이 되었고 그러한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어떤 배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화석연료고 이 화석연료가 그 땅속에 갇혀 있었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지표면 위에 있는 대기에 더 많이 배출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기후변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음속 하나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무슨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우리 혼자서도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2050년 거주불능 지구를 보면 되게 이런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친환경적이고 싶고 친환경은 나쁘지 않겠죠. 다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해, 어느 정도 우리가 대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전제없이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의 변화는 꼭 환경주의자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들이 정말 현실 세계로 다가오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될수록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 아닌 게 지금 현재 1.1도 올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0.4도나 2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후변화의 어떤 그런 원인들 자체가 1.5도라는 그 목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인데요. 그 기준은 현재의 어떤 삶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그 정도가 1.5도라는 목표입니다. 2도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도씨가 넘게 되면 그러한 우리가 더 큰 위험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 그 피해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 생태계의 변화,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식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식생 생태계가 상당히 북상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이득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외교적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세계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 해수면 상승이 단순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없애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어서 그런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도 부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아열대성 기후가 가져오는 많은 질병들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폭염이나 물관리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미 우리는 올해의 어떤 집중호우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되게 이상했죠.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가 많이 났었고 또 태풍도 연속적으로 세 번이 왔고요.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큰 기저 원인에는 어떤 우리의 지표면 지구 온도 상승에 의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기후 재난 측면에서도 상당히 특이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올 초에 또 호주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고, 그리고 현재 어떤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정 지역에서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그 건조해진 대기가 어떤 거대한 불로 나오는 그런 재난 상황이 되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보편화되고 확장되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후변화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소 배출 측면에서 볼 때 화석연료 사용으로 야기하는 그런 그 온실가스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7번째 위치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61개국 중에 58위의 노력, 그러니까 매우 미진한 베리로 매우 미흡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근데 다만 되게 재밌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 수준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95%가 기후변화를 인지를 하고 93%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자체가 39개국 기준에서 86%, 84%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 수준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답한 부분이 66%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보다 20%가 높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심각성은 느끼지만 뭔가 실행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굳이 실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처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처를 강력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 현실의 어떤 정책 실행의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부제라는 거는 일주일에 절반 정도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론조사에서는 73%가 동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조금 이게 현실과 그런 동의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지가 있는데 왜 정책에서 실현하지 못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을 만들었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고 그 결과 기후변화가 야기돼서 그러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새로운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를 말하고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100년 전 에너지 산업, 전력 산업은 혁신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전기는 꽂으면 나오는 거고 휘발유는 주유소 갖춰서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가 완화돼서 요즘은 아니지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을 낼 때 전기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셨고, 휘발유는 매번 주유할 때마다 가격이 올랐네, 낮았네, 이런 부분에만 신경 쓰지 이게 어떻게 생산이 돼서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자체가 뭐 얼마나 변화했겠어? 앞으로 변화해야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가 없거나 많이 미흡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석유 산업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화석연료가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0년, 80년대에 나왔던 곡선인데요. 1970년대에 볼 때는 그러한 석유 자체가 고갈될 것이다. 2000년까지는 우리가 석유를 충분히 많이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땅속에 있는 석유가 없어서 우리가 석유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1970, 80년대까지는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력 산업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규제를 했고 또 그 정부의 규제 속에서 생산을 하고 그런 부분을 유의미하게 우리가 소비자로서 받을 때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석유 사업자로서의 그 브리티시 페트롤이라는 BP는 사실상 그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석유 회사 중에서도 좀 선도적인 기업이었는데요. BP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이 에너지 수요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석유라는 자원의 어떤 수요는 피크점을 도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유 회사는 그런 화석연료 당연히 기반하는 산업인데요. 그 BP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2050년 넷제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역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도 넷제로 계획을 세우겠다. 석유 회사가 넷제로를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대규모 풍력 단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경론자나 환경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석유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세운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역시 지금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10년 전, 한 8년 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그런 지식산업에서의 어떻게 보면 뛰어난 과학자 역시 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를 쓴 리차드 밀러는 저명한 과학자고 되게 이 책 자체는 정말 어떤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그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전기차만큼 유행인 건 없다. 일시적인 유행인 거고 이 유행은 열병처럼 지나가고 난다면 이게 뭐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비판과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했습니다. 2012년 당시에 지금 가장 떠오르는 기업인 테슬라가 로드스터라는 전기차를 만들었고요. 그 로드스터는 이제 그런 스포츠카의 형태로서 일부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어떤 과정 중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엔진의 역사,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벤츠가 2039년까지 그런 내연기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BMW나 폭스바겐 역시 이러한 R&D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차드 밀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불과 10년 동안 어떤 산업 생태가 바뀌었고요. 코로나 과정 속에서 유럽 전반에서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디젤 자동차가 디젤 게이트로나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전기차가 그런 부분을 판매량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이 보편화될 거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일시적 유행이라는 조소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비웃지 않고 주요 자동차 회사들조차도 전기차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불과 10년 전에는 가능성이 타진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어떤 연구 주제들은 몇 퍼센트 정도까지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까? 5%다, 15%다, 많으면 40%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 한계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찾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술자들이나 그 엔지니어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는 최초 5%를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왼쪽에 있는 서기를 보시게 되면 5% 이후에 급격히 성장한 부분으로 15%까지 간 부분이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도 역시 5%가 넘으니까 성장을 했고 수력 발전으로 얘기하는 수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떻게 5%가 넘고 정체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5%에 도달을 하고 성장을 속도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비율로 볼 때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5%가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5%가 넘어갈 때 그 곡선이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서 더 많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아님에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가 되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한계성을 넘어서 이러한 측면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계를 어디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100%를 만들려면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까?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가 될까라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장은 당연하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가 그 한계까지밖에 못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한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100% 재생에너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경로를 수립을 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는 경우에 따라서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차지하고 있는 곡선은 그 길이는 그런 비용이 어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컨벤셔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석 연료와 원자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크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 발전이 가장 비싸고 또 원자력 역시 비싼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 발전이 어떤 화석 연료로서의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미 가장 비싸진 부분, 이미 많은 범위를 되어 있지만 점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열병합 발전이 좀 화석 연료 중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저렴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미 화석 연료보다 싼 국면에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어떤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0년 전에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진한색이 바로 실질적인 경로인데요. 밑에 파란색으로 맨이 되어 있는 그런 계단식의 어떤 곡선들은 매년 예상했던 곡선입니다. 2000년에 생각했던 재생에너지 전망, 2005년에 생각했던 재생에너지 전망, 2010년, 15년, 20년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매 시점에 그런 세웠던 전망보다 이를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지금 어떤 현실적인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상상은 20년 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고 불과 10년 전에도 역시 그렇게 전망 자체가 지금처럼 높게 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산업의 그 변화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매번 틀려왔고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전망도 역시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을 초과해서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빠르게 전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부 주도하에서 하향식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민사회의 어떤 요구를 어떤 정부가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루는 상향식의 어떤 버텀업 방식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에너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독일이 비판받았던 거는 맨 위에 있었던 그 곡선인 석탄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여전히 채산성이 있고 어떤 석탄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탈석탄을 빠르게 이루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장, 그리고 탄원전도 동시에 이루는 긍정적인 곡선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비판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환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되게 선의에 의해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사회적 운동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익성이 아니라 그냥 너는 정말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갖구나라고 했고요. 그래서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 어떤 체계, 지배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이를 비판해서 눈을 굴리고 비웃기 투덜개기라는 어떤 비아냥을 받았는데, 세계의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이제 석탄 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산업에서는 수익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ESG의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선정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ESG가 왜 중요한 미래의 투자가 됐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기후,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본주의 영역에서도 인정받아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추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도 또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점점 부상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많은 어떤 실질적인 그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뭐 아마존의 어떤 서버나 그런 그 여러 가지 IT 기기에 들어가는 장치를 팔아야 되는 그 기업들은 고객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 배출이 없어야 돼 라는 그런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부분은 환경 제약이었다면 이제는 기본 요건, 최소 요건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어떤 전 세계가 참여를 해서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향후 돌아오는 새로운 기후 협약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의무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자발성,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규제로 더 많은 어떤 그 강력하게 작동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상한을 얘기했던 그런 연구는, 선행 연구들은 100% 재생에너지들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정말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가능은 한데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스무스하게 장애임을 없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 어떤 연구 주제가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10년 전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재생에너지 100%라 얘기를 하면 약간은 그런 공학적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학적이기보다는 사회 운동가적인 어떤 생각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 100%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경제적인 부담만 질 수 있으면 가능하긴 해. 다만 그런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비용 효과적인 방향으로 탈탄소 경로를 만들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빠르게 편승을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우리나라가 석탄을 수출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석탄 자체가 큰 문제는 지금 투자를 하게 돼서 5년에서 7년 뒤에 작동하게 되면
그런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더 크게는 석탄 발전 자체가 경제성을 잃어서 그런 활용 자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전력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네 가지의 D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설명을 했던 기후변화 대응, 제가 퀴즈라고 나이는 원래 이렇게 양방향 소통으로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화라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 우리가 맨 위에 있는 빨간 곡선은 현재의 어떤 삶의 방식, 교통, 에너지 사용, 그리고 건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부분을 가게 되면 탄소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모든 노력들, 이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탄소 절감의 노력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정말 가장 큰 주요한 기저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발전 자원을 분류할 때 작은 발전기를 분산 발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는 분산 에너지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를 충방전하는 것도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전기를 필요한 상황일 때 줄이는 것, 사용을 적게 하는 것 역시 그걸 수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에너지원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도 좀 재미있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처음에 전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는 맞춤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직류 발전이었고 에디슨 시대에는 그런 부자,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삼성전자 오너 그룹이 자기 집에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미국의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집안에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개별 분산된 발전소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교류 발전이 만들어지면서 교류 전력 시스템이 형성이 되면서 중앙 집중화가 됐고요. 이 중앙 집중화를 상징하는 대형 발전소 대부분들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또 그런 대형화가 되면서 오히려 안정적이지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분산화에 대한 요구들이 이루어졌고 IT 기술의 발전은 그런 분산화를 지원하는 기술들이 조성이 형성되어서 이제 미래의 에너지 산업은 그런 우리 집 위에 있는 태양광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재생에너지 타운이 조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산화가 된다라는 표현을 되는데요. 과거의 어떤 탈집중화와 지금의 분산화가 다른 차이는 지금은 분산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한 연결 속에서 전체의 효율성과 그런 작동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화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디지털화는 어떤 생산자 관점에서의 디지털화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의 디지털화는 소비자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어지고 새로운 소비자가 공급자가 동시에 되는 프로슈머 형태를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D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의 가능성을 키워준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를 민주화, 데모크레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민주화라는 거는 사실은 미래 전력 시스템은 사실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수의 정부 아니면 정부 주도의 공기업이 알아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에너지는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공급자로서 함께 참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저탄소 경제에 우리가 형성하는 그런 조성자 역할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에너지 산업의 그런 급변의 어떤 변화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직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태양광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것도 역시 큰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그런 전기의 가격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 경험하셨던 우버와 같은 방식, 수요가 많았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낮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런 요금제들이 전기 가격에도 포함이 돼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충전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익이 될 때는 판매하는 그러한 방식이 소비자한테도 열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 자체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남의 일이고 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더욱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의 있는 현 세대에도 극심한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고 그 위험은 더 커지고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뿐만이 아니라 현 세대 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캡처한 이 그림은 제가 쓴 칼럼에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동영상이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이면 직접 보면 좋겠지만 어, 유튜브에 퓨처 스테이션으로 검색을 하시면 미래의 충전소, 미래의 어떤 그 주유소라는 그 이름인데 닛산에서 만든 그 부분인데요. 전기차의 어떤 그 모습 중심으로 해서 했던 에너지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기차를 가지게 되면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세 가지의 어떤 용도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운전을 할 때, 공유차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을 지원해 줄 때, 마지막으로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기술로 연결이 돼서 어떤 전기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전기가 남는 상황에는 오히려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동을 하는 그러한 다목적 수단으로서 전기차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전력 산업은 여러분의 상상보다는 더 빠르고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생산자 영역에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전력 산업의 모습은 어떤 소비자의 어떤 모습과 형태가 많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그런 에너지 전환 측면과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에 일깨워주는 부분을 어떤 그 석유의 사용 측면에서 볼 때, 석유의 어떤 피크,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일 피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석유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요의 정점이 온다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 자체가 언젠간 고갈될 자원이고, 지금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이유는 그런 채굴 기술 역시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은 더 깊게 묻혀진 숨겨진 자원들이 우리가 채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도 더 이상 땅 속에 있는 탄소를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그런 사이클의 변화를 검은색이라고 할 때, 그리고 파란색은 주기적으로 하는 스몰 사이클, 작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축의 변화, 이런 속도의 변화가 코로나19 속에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요가 정점이라는 이야기도 이러한 큰 변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미래를 볼 때 더 빨리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돌아가고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산업 생태계가 미국과 유럽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중심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저탄소 생태계로 전환되는 그 흐름들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50년 동안 사실은 나무,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었고 재생에너지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풍력과 태양광이 전체 에너지 산업에서의 투자가 한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건 전 세계가 유망한 기술로 바라본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적되어 있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 5% 정도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오일 쇼크가 나타났을 때 그런 석유의 어떤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가 언젠가 고갈될 거라는 그런 위험과 두 번째는 그러한 에너지의 어떤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사에서 연구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지금 2020년을 조망을 할 때 석유가 절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석탄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원자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상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상을 했을 텐데요. 과거의 예상은 현실을 전혀 다릅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어떤 기대와 빠른 확장이 초기에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잘 인지가 안 된 쓰리마일 사고와 또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그런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용이 같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서 5% 1차 에너지 기준으로 5%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가 되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석유가 여전히 30%가 넘는 주요 에너지원인 건 맞지만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석유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석탄입니다. 석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퇴출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선진국들이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력산업의 그런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산업의 어떤 미래를 보시는 데 있어서 그런 가상발전소, 수요 반응, 그리고 디지털 연결이라든지 실시간 가격이라는 그런 개념들은 지금의 어떤 30년 전 부터 연구가 됐고 97년, 2000년, 198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년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의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과거의 논의가 누적돼서 그런 현재 기술 발전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환경이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정리한 논문인데요. 그런 여기서의 교훈은 에너지 전환은 어떤 정책가의 어떤 바람과 의지대로 되기보다는 어떤 우연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미래의 시스템 역시도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전망이지만 또 그런 전망과 그 속도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류가 그런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 과정 속에서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반복되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 보고 기후변화 대응 역시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에너지 전환이나 그러한 전반적인 생태계 형성이 어떤 임계점, 어떠한 특징점을 해서 엄청나게 더 거세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그린 뉴딜은 어떤 의미를 있을까요? 뉴딜이 말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초반에 그런 재난, 그런 대규모 공황 상황에서의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정부 재정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응에서 따온 부분이고요. 새로운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뉴딜이라는 합의로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뉴딜의 3대 축은 3개의 R로 표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부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 위기에서 회복하는 그 회복이 됐고요. 마지막은 그러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위기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더 나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개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동시에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고통의 세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루즈벨트의 뉴딜을 현 시점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을 용어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런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혁명 자체가 녹색 혁명과 만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이 정부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녹색 디지털이라는 그 두 가지의 그 용어에 따라서 맞는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녹색 그리고 탈탄소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운동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나오미 클라인 역시 작년에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뉴딜이라는 거는 그런 대공황에서의 어떤 탄생한 어떤 회복과 복지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말한 그린 뉴딜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불타오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불타오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일어 올라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계 저탄소로 가야 된다. 우리 인류 멀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후 파업 운동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더 나은 개혁을 떠나서 정말 전체 경제 시스템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차별을 조성하는 이 현재의 어떤 전반적인 틀을 크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제 속에서 그 더 나은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앤테 패티퍼라는 경제학자는 2008년에도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책을 썼고요. 최근 코로나 직전에 그런 전반적인 세계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역시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과거의 성장이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무한한 팽창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류가 좀 교만하거나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방식을 바꾸는 그 노력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어저께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의 의미를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 그래프를 보면 인류는 성장함과 동시에 그런 이산화탄소를 꾸준히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전 세계의 어떤 발전은 서방 세계,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나 그런 북미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동아시아로 확장이 됐고 이제는 인도와 중국의 어떤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아프리카도 성장이 있는 그런 세계화의 어떤 영역을 통해서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후변화 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역시 크게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도달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어떤 특이점이 되었는데요. 추정치로는 대략 8% 정도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8%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7% 줄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또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감축 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대공황이 13%, 2차 세계대전이 7%라고 하니 지금의 어떻게 보면 특이점, 이동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제약은 2차 세계대전에 비견할 만하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2050년 넷제로 탄소 중립을 위한 그 경로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매년 8% 정도를 이러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고 그런 1.5도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도 경로 역시도 그 기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 감소시켜야 되는 그 노력이 역시 매년 5% 정도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쳐 있고 산업의 주요 부분에 달려 있다는 걸 볼 때 모든 산업과 모든 사회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에너지 전환을 선행적으로 이루었던 독일을 살펴보면 맨 보라색 곡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어떤 요구와 그런 목소리에서 시작이 됐고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역시 저탄소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 국가인 일본 역시 최근 한 5년 동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때 한번 떨어졌고요. 2008년 때 조금 떨어졌고 2008년 이후에 2014년경에 석탄 발전 일시적으로 줄어서 감소할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성장과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리시켰다. 어떻게 이걸 디커플링, 탈동조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 역시 그런 온실가스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선언을 했지만 가장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끼리 비교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의 우리의 노력은 정말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게 2017년까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9년이 2018년보다 조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미세먼지 이슈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가 그런 봄철에 가동이 좀 멈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최근 3년 동안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노력들을 실적으로 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됐고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기점을 2019년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을 계속 더 많이 해야 그런 탄소 배출 절감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이라고 안 하고요. 정확하게 그린 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은 20년 전부터 계속 기후변화 대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글씨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에너지 영역, 교통 영역, 그리고 건물 에너지 사용 영역과 그리고 농업 영역, 환경 영역 등 우리의 삶을 관련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그 온실가스 절감을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유럽 전체가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역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후보 때 수립한 부분인데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80조에서 500조 가량 될 것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4배 정도 아니면 5배 정도 되는 예산을 클린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첨단 인프라라는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나 그런 선진화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이 되는 주요 인프라들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노후화된 인프라들을 그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앞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35년이면 1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선행적으로 전력 부분의 탄소 제로를 먼저 달성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한 30% 정도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에너지 계획 때문에 현재 석탄 발전소가 건설 중에 일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전환 과정에서의 어떤 가스 발전은 증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한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크게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발전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선진시장, 선행시장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이 35년에 전력 부분의 탄소 제로를 발생한다는 건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달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규제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 빌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 빌딩 자체가 그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 그 탄소 배출 순 배출량이 0으로 만드는 빌딩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도시 재생이라든지 그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인 투자, 그 지속 가능한 농업과 보존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투자,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정말 그 대응의 속도와 세기를 빠르게 전환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장점과 그리고 그런 저탄소 경제라는 그런 전 세계적 방향성을 통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그 경제 성장 동력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그 영역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그리고 녹색 생태계, 물 그리고 에너지 관리,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녹색 산단, 녹색 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를 포괄하는 그 계획이 수립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한계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예산을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향후 2년, 3년 동안 나아갈 방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미래를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 가장 좋겠지만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전 세계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지 않으면 그린 스완으로서의 우리가 재앙과 그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삶의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갈아 없어지는 그런 는 병아리처럼 이런 컨테이너 벨트에 우리 인류가 놓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암울한 궤도에서 벗어나는 그 노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린 뉴딜의 어떤 그 책을 쓴 그 저자들은 그린 뉴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오랫동안 선행적으로 연구하셨던 많은 연구자들은 되게 약간 우울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가 달을 보냈던 그 경험은 존 F 케네디가 선언을 하고
정말 빠른 노력과 그런 기술의 집약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인류를 달에 보냈는데요. 그린 뉴딜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혁신적인, 정말 그 혁신적인 전환을 빠른 시간에 이뤄내는 그 모습에 기반을 만든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노예 해방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인류가 150년 전에 남만 생각을 해도 노예 제도라는 게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인종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그 양반과 그 상민과 노비 그런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급이 되게 수백 년 이상 동안 이루어져 있던 체계인데, 우리가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을 하거나 그런 상호관계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몰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인식의 틀이 대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화석 연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이런 현재의 모습이 3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화석 연료를 생각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런 기후변화에 있어서 큰 축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진국들과 또 많은 그런 많은 다수의 국가들이 함께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린이라는 그 용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 선언 역시 지금 몇 개의 국가가 선언하고 있고, 이제 연이어서 점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선언부터 하면 어떡하냐라는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선언하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계획이 없으면 실행도 역시 어렵다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간사님의 걱정과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발표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2100년까지 줄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줄여야 되는 노력은 1.5도씨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2도씨.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치 2도씨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다면 3도에서 4도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가역적인 그런 지구 생태계의 변화가 2도씨인데, 그보다 1도에서 2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재난과 재해가 정말 반복되고, 우리의 인류가 정말 요즘 얘기하는 애프터 코로나, 그 비포 코로나를 얘기하는데, 기후변화에서는 2도가 넘었을 때의 시절과 2도가 초과했을 때의 시절로 구분되는 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그래서 85%까지 지금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 시스템 개혁에 2.4 트릴리온 달러를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거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전 영역에 있어서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매우 늦은 상황이고, 우리는 그 가속 페달을 더 빠르게 밟아야 되는데, 아직 계획만 수립했지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자 첩첩산중이다. 우리가 정말 더 빠르게 가지 않으면 큰 문제에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당장 내년부터 시범 적용되어 있는 탄소 국경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줄이는 노력을 우리보다 더 빠르고 더 거세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국경세라는 건, 유럽은
온실가스를 줄였는데 유럽이 소비하는 소비재를 수입해 오면 그 만드는 국가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과연 기후변화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했지 적절했다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러면 우리에게 수출하는 기업들, 국가들에게 그런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선언을 했고요. 일부 영역에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점점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그러한 유럽의 대응 준비가 되면 될수록 그 부분이 기본 요건을 바꿀 것이다.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현실화된다는 걸 말하고요. 소위 말해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규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5도라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다 확률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홍수가 1.5도가 돼도 지금보다는 100%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2도씨가 되면 그보다 훨씬 높은 170%가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그런 종의 다양화 측면에서 볼 때 멸종하는 그런 동식물들이 1.5도일 때보다 2.0도일 때 더 많이 더 소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북극에 해빙이 없는 여름,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북극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현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상 기후나 그런 자연 재해가 2.0도에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인 기온의 상승은 그런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될 것이고 또 해수면 침수 그런 피해 역시 그런 1.5도보다 2도씨가 더 심각해진다라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도 자체가 쾌적한 환경, 선진국이 평균적으로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위도가 있는데 그 위도가 점점점 북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그런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기 어려운 힘든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댕기열이나 그런 말라리아와 같은 아열대성의 질병들이 더 심각해질 거고 우리가 그런 여름이나 그런 더운 기온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력 시스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시게 되면 되게 복잡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발전 사업자라고 말하면 한전과 할전, 발전 자회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래에는 소비자 개별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에너지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신 사업자에 뭐 SK든 KT든 U+가 됐든 계약을 맺으면 그런 통신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나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사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뭐 세탁물이 그런 특정 시간에 빨래가 된다든지 또 에어컨이나 그런 난방 장치들이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수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태양광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어떤 우리 집에 사용할지 아니면 에너지를 저장할지 아니면 외부에 판매할지를 그런 IT 기술이 그런 부분을 측정할 것 같고요. 그러한 개별 가정들이 여러 개의 가구가 모아지고 또 특정 지역이 모아지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가 된다는 개념에서 가상발전소라는 VPP라는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 사업에 참가하는 게 되고요. 소비자가 그런 발전 사업의 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화 과정 속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뢰 기반의 기술이고 그런 부분이 누가 얼만큼 어떤 동작을 언제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하고 그런 계약 기반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흐름 자체를 활용하는데 활용될 것이다라는 기회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러한 새로운 생소한 개념은 5년, 10년지가 되면 우리가 유선 전화를 사용하다가 집에 이제는 유선 전화가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에너지 사용 생산 패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전력 회사들이 단순히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스마트 에너지로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상 발전소나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하고 실시간 가격을 책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 속에 있고요. 탈중앙 집중화 서비스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세계화는 재생에너지를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회사는 그냥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정전나지 않게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키고 그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력회사가 출현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지는 그런 에너지 사업자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기 에너지 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소비자이고 어떤 영역에서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의 어떤 특징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VR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의미하는데요. 풍력, 태양광, 그리고 이의 어떤 변동성을 완화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가스 발전은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향후 10년 동안 보일 거라고 말을 하고요. 석탄 발전과 그런 대규모 발전은 그런 퇴장 시기를 조절하며 점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유연성 자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택시를 잡을 때 택시의 수요가 높은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그런 더 많은 공급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유연성 자원도 역시 그런 부분은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VPP라는 의미의 가상 발전소가 일반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그 발전소는 그 실시간에서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필요하고요. 이런 혁신 생태계 조성이 바로 여러분의 주변자의 역할이 아니라 주요한 참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요소들이 큰 거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려고 다짐을 해서 대충 그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면 변화하지 않고 변화할 필요가 없는 산업이라는 게 고정관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과연 변할까? 너무 장애물이 많고 기술 발전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난 10년의 어떤 전력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그 변화 과정은 과거 30년의 그런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10년의 변화는 최근 10년의 변화보다 역시 더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기후변화나 그런 온실가스 저감 자체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와 이것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그런 환경 제약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없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필수 요건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계속 미래 세대로 미루는 그 과정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이뤄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정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그런 온실가스 절감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2050년 탄소 중립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적절한 때, 좀 늦었지만 많이 늦지 않았을 때 선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그 경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논의가 전문가 수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가 수준에서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달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버지니아 울프가 했던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는 그런 유령들이 사실은 변화하는 실제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만든 유령의 크기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부수고 그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